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양 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표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또 누구가 에셀 아빠 네. 돈 벌러 갔어요. 네. 에셀 키우기 쉽지 않나 봐. 출장 길게 갔습니다. 우리 표 대표님은 애가 몇 명 있죠? 저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예. 아들내미? 예, 11살짜리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말 잘 들어요? 아, 그러면 아들이 아니죠. 아들 새끼? 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진짜. 없는데 저는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나 하는 건 있어요. 뭐요? 얘가 나를 무시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그렇습니까? 멋지네요. 자, 오늘은 이제 주택연금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다들 이제 주택연금이라 하면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까리까리해. 이 연금은 연금인데 이게 뭐 집을 담보를 한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은 쉽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검색해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60세 이상의 부모님들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런 게 익숙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걸 또 그 준비하는 사람이 부모들 세대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모들에 대한 노후와 삶이 자녀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들은 젊으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재무 설계함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네. 지금 뭐 30, 40대 분들이 지금 주택연금 제도를 잘 이해해 놓는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상담할 때는 예, 이런 니즈가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의 거를 뭐 이렇게 부모님이 누구한테 먼저 여쭙겠어요? 새로운 제도 있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여쭐 텐데 이 기회에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 30, 40대, 그래 50대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의 노후와 그분들의 생활비와 부모 노후와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활비가 여의치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가진 것이 하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부모님들 노후를 편하게 할지 같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연금 관련돼서 아리까리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질문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게 다른 소득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되나? 아니죠. 가입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고 또 다른 부동산이 있어. 이게 무슨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런 거 있었을 땐 제약 요건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지원이 있는 제약 요건들이나 이런 게 있으셔서 주택연금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약간의 제약 요건은 있으나 기본 개념은 내 집에 대해서 제가 담보대출 받는 대신 그걸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지. 그거 외에는 그렇게 큰 제약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걸 뭐 남발하지 못하게 1주택에게만 해당된다 뭐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 지가 맡기고 돈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은행은 거의 이자 가져가는 겁니다. 뭐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은행에서 이자 놀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두 번째, 주택연금은 비용이 많이 드나?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연금이라는 거는 대부분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 거고 그 같은 경우는 뭐 사비도 떼고 뭐도 떼고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비용이 완전히 안 드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가입비라는 게 있어요. 가입비. 초기에 대략적으로 주택 가격의 약 한 2% 정도까지는 비용을 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억 주택이다. 3억에 2% 얼마입니까? 600만 원. 네. 가입비 명분으로 이제 대출에 대해서 처음에 가입비 비용이 있다라는 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가입비를 내기 때문에 여러 번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초기에 뭐 건저당에 대한 설정비 뭐 이런 부분들은 근데 법무사 비용 뭐 2, 30만 원 정도 들 거고, 그다음 인지세 뭐 7만 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그
처음에 가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요, 깎아주는 것도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네. 이런 주택연금 신청하면 그 재산세에 대해서 약 25%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되지만 그렇게 과하지는 않고, 그리고 주택연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부담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일부 혜택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영모기지잖아요. 이걸 은행에서 내가 그 이자를 일정 부분 주고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적용되는 대출 그 이자 자체가 일반 시중 은행보다 현재 낮아요.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이 주택을 담보 대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맞는데 이런 게 같이 생각들더라고요. 주택연금이 단순한 뭐 연금 상품이나 아니면 영목이지라고만 생각하기 힘든 게 저희가 노후 생활을 얘기하면 안정적 거주는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주택연금의 특징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내 아내도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끔 해주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상당히 현재는 메리트 있는 그렇죠. 제도다라고 얘기할 네, 수밖에 없죠. 그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또 혜택인 거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주택연금 가입 전에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을 모두 갚고 가입해야 한다. 그렇죠. 이거 좀 까리까리하지. 왜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부모님 가지고 있는데 뭐 전세를 끼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 대출을 끼고 있든지 제 돈 주고 현금으로 사서 가지고 계신 분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고민될 수도 있는데, 다 뭡니까? 뭐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대로. 그러니까 전세는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네네. 예, 전세 있는 저기, 나는 여기 사는데 저기 있는 저 집을 가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사셔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담보대출도 갚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담보대출 받아서 어느 은행에서 받아서 그걸 다시 뭐 대출 받아서 아니 뭐 급전을 마련해서 갚고 나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냐, 그런 개념은 아니시고 저희가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일시 인출 한도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 담보대출 한도가 그렇게 큰 경우가 아니시다라고 하면 일시 인출 한도 이용해서 받고 그렇지. 대신 그 빚을 주택연금에서 미리 갚아준 꼴이 되니까 그렇지. 저희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좀 축소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갚긴 갚아야 되는데 네. 지혜가 가진 다른 금전상을 갖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제도를 통해서 갚고 대신에 연금 수령액을 낮춰서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전세 뭐 이런 걸로 보면 세입자가 있어도 주택연금 이용할 수 있냐 뭐 이런 건데 현재는 순수 월세만 받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순수 월세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이사를 하지 못한다. 야, 이도 까리까리하다. 예? 주택연금은 평생 받는 건데, 야, 이사하면 못 받는 거잖아. 이런 네. 고민 들지. 야, 그럼 이거 짱 박혀야 되네? 야, 이 집 낡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실질적으로 가지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네. 네. 이게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되나? 이 연금 받기 시작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집에 대해서 다시 이 조건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 대신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동일한 시가로 집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대부분이 이제 편차는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가격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주택보다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재산정을 해요. 그렇죠. 반대로 더 떨어졌다 하더라도 재산정을 해요. 네. 즉 가부족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만큼은 연금에서 수령액을 반영을 해서 이제 시가 기준으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네. 그 말이면 반대로 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 가능하다.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볼까요?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네, 저희가 오늘 계속 아니다 뭐 이런 답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예,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 상환만 갚으면 얼마든지 중도 해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즉 한번 이제 연금 성격 자체상 그게 있잖아요. 그 키워드가 야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된다라는 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막 막혀 있어. 네. 막 그게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주택연금은 말이 연금인 건 실질적으로 영목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은 해지 가능하다. 단 초기 해지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초기에 가입 2%를 냈죠.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해지하면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만큼에 대한 불이익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만약에 그 동안에 받았던 연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 차감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사하고 다 인간이 되는 거죠. 이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다 인간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포토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집값이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보나? 야, 이거 또 까리까리하다. 네. 그렇지. 야, 지금 이 집이 이 주위에 지금 좀 있으면 개발될 것 같은데, 아,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연금 받으면은 난 집 오르면 손해인 거 아니야? 네. 이게 뭡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산정할 때는 예를 들어 5억짜리로 산정돼서 이제 그렇지. 쭉 연금을 받는데 우리 집이 덜컥 뭐 7억이 되면 어떻게 이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해결해 줄 수 있죠. 예.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손해 안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메리트 있는 상품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자,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나?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야, 이 값 이게 5억짜리였는데 값 7억 됐어. 근데 중요한 연금은 5억의 기준으로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지 가능하다고. 네. 그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거는 7억에. 그러면은 기존으로 연금 받았던 걸 상환하고 새로운 그 오른 가격에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집값 오르더라도 오르면 새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네. 때문에 손해 보는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면 반대쪽에서 해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죠. 내가 해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종신돈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지가 하락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손해 보는 건 없다. 즉 어찌 보면 금융상품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은 열려 있는 거죠. 네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죠. 이런 네. 측면에서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주택연금을 월수능액을 산정합니다. 즉 물가 상승률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약 3% 정도가 돼요. 네.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이 주택은 기본적으로 매년 3%씩 계속 인상한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야, 이거 대박 상품이지 않아요? 이 인상분을 반영해서 주택연금 설정한 거니까 메리트가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집이 3%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빨리 신청해야죠. 빨리 신청해야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는 4% 인상한 걸 측정해 준 건데, 네. 즉 그 비용만 그 차이만큼이 완전히 그냥 뭐 무위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메리트 있는. 저희 뭐 빌라 가격은 잘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뭐 보통 통상 부동산 얘기할 때 그러는데 빌라가 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예. 자, 마지막 사망 시에 받는 연금보다 집값이 적으면 그다음에 그러면 그 자식들이 물려줘야 되냐? 즉 이 5억짜리 주택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금을 받았겠죠. 받다가 부모님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을 그러면은 이제 팔아서 기본적으로 그 판 금액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이제 세출해야 되는데 중요한 판 금액이 많이 떨어진 거지. 그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연금 받은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지. 그러면 네네. 그 차이만큼을 그 상속시 받은 그 자녀들이 이걸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 네네,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그 실제 고민될 수 있거든요. 예. 어찌 보면 부모 마음에서는 이게 걱정될 수도 있어. 그러면 애 괜히 했다가 애들한테 빚 주는 거 아니야? 안 할래. 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주택은 늘 상속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앞선 질문 쭉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상관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5억짜리 집을 해갖고 토탈 받은 연금액은 한 6억이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래 사셔도 되고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도 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주택연금 오늘 아리까리한 질문들을 좀 정리했는데 이 아리까리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 주택연금을 어떻게 우리 삶에 녹여서 우리 삶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그 지금 현재는 제 개인적으로는 재무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제도가 이렇게 파워풀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입니다. 이거 잘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뭐 실은 뭐 그 대한민국의 가계 자산 구성을 봐도 한 70몇 %가 부동산에 몰려 있고 그게 베이비 부머 지금 은퇴를 하는 세대에서는 더 높은 비중으로 80%대가 부동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노후 자금에 대한 준비 적절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이용해서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방안으로는 저는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이제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부모로서 내가 다 쓰고 그냥 빵 만들고 가는 게 맞겠냐. 적어도 집 한 채는 애들한테 물려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건 진짜 이제 구태의연한 생각이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모르는 부분이 어찌 보면 본인이 금융회사에 호구가 될 수 있고 호구가 안 될 수 있는 약간 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본인에 대한 재무 상담 해준다고 하면서 본인이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계산해 줄 겁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필요한 자산이 필요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준비된 게 얼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하시라. 대부분 그게 쉽지 않으니까 급을 주죠. 야, 이 정도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현금을 얼마 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금융상품을 대뜸 가입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런 그 계산 로직의 주택연금에 대한 로직을 반영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미래에 발생될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약간 그 금융 아니면 연금 아니면 은퇴 이후의 궁핍함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탈피할 수 있는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본인 노후에 상당한 은퇴 생활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예단일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를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이거 상당히 메리트 있다. 과거보다 메리트가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메리트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분들이 나중에 나도 저 주택연금 메리트 있다는데 그 제도 이용해서 노후 일정 부분 해결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제도가 계속 이렇게 좋게만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해하신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자금이 노후 자금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중심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 주택연금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많이 받는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오늘 잘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